70% 가까운 비율이 다 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물로 채워져 있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게 세포인데 세포 안에도 물이 많고 세포 밖에도 물이 많다는 얘기야. 그죠? 물이 굉장히 많아. 세포막의 기능을 설명할 건데 세포막은 무슨 기능을 하는 거냐면 세포 안에서 밖으로 물질이 나가게도 하고요. 세포 밖에 있는 물질이 안으로 들어오게도 합니다. 물질의 출입을 조절해요. 물질의 출입을. 자, 물질의 출입을 조절하는 게 세포막인데 자, 이 세포막은 물 속에 녹아있는 세포 밖에 있는 물질을 끌어들여야 되고요. 물 속에 녹아있는 세포 안에 있는 물질을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 게 어떤 뭐랄까 현재 상태야. 왜? 우리 몸에 물이 되게 많으니까. 주목해야 될 물질은 물입니다. 물. 자, 저 물에 녹아있는 물질을 어떻게 세포 안으로 또는 세포 밖으로 움직이게 만들 것이냐가 세포막의 기능이야. 자, 이걸 이제 전제로 깔고 나서 세포막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를 지금부터 그림으로 볼 겁니다. 자, 이 녀석이에요. 얘가 바로 세포막입니다. 세포막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적인 단위가 뭔가 봤더니 뭐라고 써있냐면 인지질이라고 써있어요. 인지질. 얘입니다. 인지질. 얘가 인이고 얘가 지질이야. 이름이 인지질이다. 인지질. 근데 인은 친수성 부분이고요. 지질은 말 그대로 지질은 지방이니까 물하고 친하지 않은 부분이야. 물하고 친한 부분이 있고 물하고 친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소수성 부분이라고 불러줘요. 인지질이야. 만약에 세포막이 이렇게 인지질 한 층, 하나의 층으로만 되어 있다고 한번 가정해보자. 하나의 층. 해볼게. 이렇게 하나의 층으로만 되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여기도 물이 있고 안에도 물이 있잖아. 물 속에 녹아있는 물질이 이제 나 들어가도 돼요? 그러면 뭐라 그럴까? 자, 물 속에 녹아있는 물질이니까 물하고 친한 친수성인 인이 여기 있죠? 받아들입니다. 오케이, 일로 와봐. 이해돼? 근데 안에 물 속에 녹아있는 물질이 저도 나가도 돼요. 그러면 이 지질이 뭐라 그럴까? 꺼져! 지질은 기름입니다. 기름하고 물은 서로 상극이야. 뭐야? 가! 접근도 못하게. 예? 그럼 안에 있는 물질이 밖으로 나갈 수 있어, 없어? 절대 못 나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지질 단일층이 아니라 이렇게 인지질 이중층으로 만든 거야. 여기도 물에 녹아있는 물질. 저 딱 들어가도 되나요? 일단 와봐. 저 좀 나가도 되나요? 일단 와봐. 오케이. 여기 인 부분이 양쪽을 바라볼 수 있게. 이해돼요? 그래서 양쪽으로 인이 바라봐야 되니까 인지질 이중층 구조로 만들어야지만 물질이 출입할 수 있는 기본적인 구조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해되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인지질 이중층 구조로 되어 있구나라는 걸 그렇게 이해를 먼저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전체적인 막의 구조를 보니까 중간중간 듬성 뭐가 막 박혀 있어요. 단백질들이 막 박혀 있죠? 왜 박혀 있는지 지금부터 그 설명을 할 거고요. 여기 안테나처럼 생긴 거 보여요? Y? 뭐 있을까? Y. 농담이었어요. 아무튼 Y가 왜 있을까? Y. 그죠? Y라고 생긴 요거 이때 안테나처럼 생긴 게 뭔지도 지금부터 설명을 할 겁니다. 자, 밑에 그림을 볼게요. 바로 첫 번째 그림 먼저 볼게요. 자, 요 녀석이 뭐냐면은 바로 산소입니다. 자, 이게 세포 안이고 세포 바깥이라고 써있죠? 아, 미안. 자, 세포 밖에 있는 물질이 세포 안으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왜 들어오려고 하는지 알아요? 써있어요. 많이 있죠. 적게 있죠.
많이 있는 곳에서 자동으로, 저절로 적게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 게 자연의 이치입니다. 더러운 얘기지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선생님이 구석에서 몰래 잘들 문제 풀고 있지? 방구를 껴요. 북 소리 나긴 안 났어. 곧 알아요, 몰라요? 너부터 알지? 뭐야? 쌤 죽어. 막 퍼져나가잖아. 왜 방구 분자각이 머물러 있지 않고 퍼져나가죠? 고농도에서 저농도를 향해서 저절로 퍼져나갑니다. 같은 이유야.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저절로 가는 현상 때문에 움직이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질이 이동하는 현상을 체크, 확산이라고 합니다. 확산이 일어날 때, 잘 들어. 확산이 일어날 때는 저절로 일어나기 때문에 에너지 따위는 필요가 없어. 에너지 없이 그냥 저절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 산소라고 하는 물질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지금 움직이려고 하는데 세포막을 통과하려고 해요. 얘는 산소는 잘 들어. 되게 조그맣잖아. 기체라서. 기체는 너무 작아서 그냥 통과해요. 그냥 통과합니다. 세포막을 그냥 통과할 수 있어. 또 누구도 그냥 통과할 수 있냐면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 많이 들어봤던 거죠. 뭐가 분해되면 나오는 거야? 지방이 분해되면 나오는 물질이죠. 지방이 분해되는 물질들은 지방성 성분이야. 잘 봐. 이게 몸 세포 밖에 있는 지방성 성분이니까 노란색으로 이렇게 기름기. 나 좀 들어가도 돼? 얘는 뭐라 그래, 얘가? 얘는 수용성이잖아. 안 돼. 뭐야, 너 뭐야, 뭐 하는 놈이야? 그래? 좀 들어갈게. 조금만 비집고 들어가면 이제 뭐가 나와요? 자기 친구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왜냐? 조금만 비집고 들어가면 슉 통과됩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이런 지방 성분들은 조금만 여기 세포막에 조금만 비비적거리면 그냥 쑥 통과해요. 이해돼요? 엄마 화장품이 기름기가 많은 이유가 이겁니다. 우리 화장품, 영양, 무슨 기초 화장품들이 약간 기름져 있어요. 약간 기름기를 일부러 넣는 이유가 그래야 세포 속으로 쏙쏙쏙쏙 잘 들어가니까 그래요. 자, 이거는 봐. 구조적으로 전체 세포막을 이따만하다고 본다면은 친수성 부분은 이만큼밖에 안 돼. 물하고 안 친한 소수성 부분이 이만큼이죠. 그래서 이 지방 성분은 오히려 소수성분이 더 많기 때문에 좀만 비비적거리면 쑥쑥쑥 잘 통과합니다. 오히려 세포막을 직접 통과할 수 있는 건 지방 성분이 오히려 세포막을 직접 통과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중이야. 즉, 직접 통과하는 걸 단순하게 확산된다. 단순하게 그냥 통과할 수 있어라는 뜻으로 단순 확산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단순 확산할 수 있는 건 그래서 산소하고, 즉 기체 성분하고 되게 조그만 거하고 지방 성분만 단순 확산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다른 건 단순 확산으로 못 갑니다. 예를 들어볼까? 자, 좀 아까 봤던 기체 그리고 지방 성분들은 단순 확산으로 움직이잖아. 단순 확산으로 움직이는데 지금 소개하고 있는 1번, 2번, 3번 포도당이라는 녀석은 물에 되게 잘 녹는 수용성 물질이야. 물에 녹아있단 말이야. 마찬가지로 여기가 포도당이 많고 적어.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지. 물에 잘 녹아있는 물질이 나 좀 통과해도 되겠어 세포막? 일로 와봐. 반가워. 그쵸? 친수성이잖아. 너 물에 잘 녹는 물질이구나. 반가워. 통과해 이제. 여기 어떻게 가? 알아서 가. 갈 수 있어. 못 갑니다. 포도당이 이 두꺼운 층을 통과할 수가 없어. 이해돼요? 저 어떻게 가라는 거야? 난 모르지. 이러고 있어. 그냥 반갑기만 했어, 그지? 못 갑니다. 자, 이렇게 수용성 물질, 포도당을 비롯하여 아미노산도 물에 잘 녹는 물질이야. 얘도 직접 통과가 안 돼. 또 누가 직접 통과가 안 되냐? 되게 안타깝게도 물도 안 돼. 물도 수용성이잖아. 물 자체도 기체 아니잖아. 액체잖아. 물도 일로 직접 통과 안 됩니다. 또 하나 되게 특이한 거. 6번째 물질.
바로 이온이야. 이온들. 양이온, 음이온, 이온들 있죠. 이온들은 전기를 띠고 있잖아. 전기를 띠고 있는 물질들도 물하고 친해. 왜? 물이 전기 띠고 있는 거 알고 있죠? 물이 전기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온들도 물하고 친해. 여기 정리한 모든 것들은 다 물하고 친한 것들이야. 그죠? 얘네는 세포막을 직접 통과할 수가 있다, 없다? 안 된다. 아씨, 어떡하지? 그래서 누가 도와준다? 단백질이 도와주는 거야. 세포막에 단백질이 박혀 있어. 왜 박혀 있나 봤더니 이런 수용성 물질들을 통과시키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기 안테나가 안 그려져 있는데 얘도 안테나가 이렇게 안테나가 이렇게 있는 이유가 이거야. 얘가 뭘 감지한다? 안테나가 이렇게 있어. 물질들이 와서 막 부딪힐 거 아니야? 그 중에서 포도당이 딱 부딪혀. 띠릭, 포도당이네. 포도당임을 감지하는 그런 감지 안테나입니다. 포도당인 걸 딱 알아챈 순간 뭘 열어줘? 통로를 쭉 열어주는 거야. 통로를 열어줍니다. 열어줘서 통로에서 포도당이 통과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야. 이런 방법으로 수용성 물질이 통과를 해요.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이 단백질을 A 단백질이라고 하자. A 단백질은 포도당만 통과시켜. 왜? 이 안테나가 뭐만 감지하니까? 포도당만 감지하니까. 그러면 이 아미노산을 통과시키는 단백질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맞죠? 물을 통과시키는 단백질이 따로 있다는 거고 이온들마다를 통과시키는 단백질이 따로 다 있다는 거예요. 통로가 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봤던 세포막의 구조에서 여기에 단백질이 여기저기 막 박혀 있었잖아. 그게 통로들이 되는 단백질이 막 박혀 있는 거예요. 이 단백질을 뭐라고 하냐면 막에 박혀 있는 단백질이라서 막단백질이라고 부릅니다. 막 만든 단백질이 아니라 막에 있는 멤브레인이라고 해. 멤브레인 단백질이라고 불러요. 막단백질이에요. 막단백질의 기능이 뭐다? 수용성 물질을 통과시키는 통로 역할을 한다는 거야. 되게 중요한 거 잘 들어. 얘가 통로를 열어줘서 물질이 통과하잖아. 이때 에너지가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왠지 통로를 열어야 되니까 에너지가 필요할 것 같잖아. 하지만 얘도 뭐야?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는 확산이야. 확산은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가 없는 거야. 통로를 열고 닫는 것도 에너지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여기 딱 닿으면 구조적으로 기계적으로 띠리릭 열려. 에너지가 필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에너지가 필요 없다는 거 꼭 기억해 줘야 돼. 자, 이건 단백질의 도움으로 물질이 촉진돼서 단백질의 도움으로 촉진되어야지만 확산돼서 이거를 촉진 확산이라 불러줍니다. 그러니까 막을 직접 통과하는 건 단순 확산이라 불러줬었고요. 단백질의 도움을 받아서 통과해야 되는 것들은 촉진 받아야지만 확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촉진 확산이라고 구분하는 겁니다. 둘 다 에너지 따위는 필요가 없는 것들이야. 됐죠? 이러면 물질마다 막을 어떤 방식으로 출입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한 겁니다. 다시 그림 볼게. 이 그림 보면은 단백질의 개수가 제한되어 있죠? 단백질은 이렇게 군데 박혀 있는 거고 이게 요 이중막 인지질 이중층을 떠다닌다는 건 고정되는 게 아니라 움직여. 항해하듯이 움직입니다. 여기저기 막 떠다니는 것들이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밑에 써 있어. 유동성이 있다고 써요. 유동성이 이렇게 출렁출렁 거리기도 하고 이 단백질들이 막 떠다니기 때문에 유동성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막은 그래서 세포막은 유동성을 가지고 있으며 단백질의 개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수용성 물질은 그 양이 많아지면 통과할 물질의 양이 많아지면 기다려야 돼. 단백질의 개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너 통과해. 좀 기다릴게. 하지만 지용성 물질의 양이 많아지면
막은 얼마든지 있거든. 보여요? 막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양이 많아지고 많아지면 많을수록 지용성 물질은 통과 속도가 빨라지고 빨라집니다. 한 번에 통과하는 양이 많을수록 속도가 빠르다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그린 게 바로 요 그래프야. 시험 문제입니다. 단순 확산은 세포 안팎의 농도 차가 크면 클수록 속도도 계속 빨라져요. 맞나요? 비례하고 있잖아. 하지만 단백질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촉진 확산 같은 경우는 일정 농도 이상이 되면은 더 이상 속도가 증가할 수 없죠. 기다려야 돼. 그죠? 쟤네 먼저 통과해야 돼. 최대 속도가 30이야, 예를 들어서. 더 이상은 증가할 수 없어. 그래서 이걸 물질의 이동 속도가 제한이 걸립니다. 왜? 단백질의 개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래프만 보고도 누가 촉진 확산이고 누가 단순 확산 그래프인지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해되죠? 오케이. 이렇게 하면 그래프에 대한 이해까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물질의 이동 중에서 세포의 구조 끝났고요. 확산까지 정리가 끝난 거예요. 확산까지 끝났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3투까지 정리를 할게요. 3투. 자, 3투를 소개할 때는 선생님 항상 그리는 그림이 하나 있어요. 바로 이 녀석인데 어디 갔지? 뭔지 맞춰줘. 뭐야? 어? 아씨, 그건데. 아이, 그거잖아, 그거. 이거 어떻게 하지? 아씨, 어떻게 하지? 아, 먹는 거! 미안해. 그림을 못 그려. 배추잖아. 누가 봐도 배추 아니야? 아무튼 배추를 갖다 이제 또 뭘 만들 거냐면 김치를 만들 김치. 이 생배추로 김치를 만들 수는 없죠. 어떻게 합니까? 소금물에 절이죠. 소금물에. 아이씨, 연습해도 안 되네. 자, 이걸 소금물에다 절일 거야. 소금물이라는 건 물에다가 소금을 집어넣은 게 소금물이다. 몰랐죠? 알았나? 물에다가 소금을 넣은 게 소금물이야. 몰랐죠? 알았나? 그래서 자, 소금물에다가 배추를 집어넣으면 여기 소금이 잔뜩 익은 소금이 없죠? 방금 배운 확산의 원리에 의해서 소금이 여기는 없으니까 소금이 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을까? 그치? 소금이 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세포막이 가로막아. 못 들어가. 이 그림이야. 용질 입자가 세포막을 통과하려고 하는데 소금은 너무 커다란 덩어리라서 통과가 안 됩니다. 그러면 고농도에서 이 저농도로 용질이 들어갈 수 있어 없어? 물질이 이동할 수 있어 없어? 못하지. 포기하나? 아니야, 신기하게 포기하지 않아. 어쨌든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방법은 하나 남았어. 어떤 방법? 이 안에서 밖으로 물이 빠져나오면 돼. 그죠? 어쨌든 농도가 안 맞으니까 막 들어가려고 했던 거잖아.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안에서 밖으로 뭐가 빠져나온다? 물이 빠져나오면 고농도는 살짝 저농도로 바뀔 거고 이 안에는 물이 빠져나가니까 살짝 고농도로 바뀔 거 아니야. 이런 노력을 한다고. 이 노력하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삼투 현상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뭐가 이동하는 현상? 물이 이동하는 현상을 삼투 현상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결국 삼투 현상도 아까 자연의 이치, 농도를 똑같게 맞춰주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확산만 농도를 맞추는 노력이 아니라 삼투도 농도를 맞추려는 노력이야. 그래서 삼투도 에너지는 필요가 없어요. 에너지 소모 안 하고 물이 막 이동합니다. 저절로 이동을 해요. 자, 왼쪽에다가 반투막이 세포막이야. 세포막을 설치하고요. 왼쪽에다가는 농도가 낮은 용액을 집어넣고 오른쪽엔 농도가 높은 용액을 이렇게 집어넣어요.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용질, 즉 입자가 이동하려고 할 거 아니야. 근데 이 반투막은 세포막은 얘를 통과를 못 시켜. 너무 커다래서. 뭐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렇게 이동해 가는 수밖에 없겠죠. 여기 나오는 이 그림이 용매, 즉 물이 이쪽 방향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그려준 겁니다. 여기 하나는 거꾸로 가고 있죠. 물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이 이동하기도 해요. 하지만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하는 물의 양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물이 막 쏠리고 있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오른쪽은 물의 높이가 높아지게 되고요. 낮아지게 됩니다. 이만큼의 높이 차가 나타나고 있죠. 이 높이 차가 나타난 이유는 뭐다? 여기가 농도가 높았고 여기가 농도가 낮았기 때문이잖아. 그렇죠? 언제까지 물이 이동할까요?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이동하겠네요. 그렇죠?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이동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시험 문제 여기를 농도가 높은 용액인데 더 농도를 더 높여 물이 더 많이 이동할 거 아니야? 문제입니다. 이 물의 높이 차가 더 커진다 작아진다? 당연히 더 커지겠죠. 물은 여기 더 많이 올라올 거고 더 많이 낮아질 테니까 높이 차는 더 커지게 될 겁니다. 높이 차가 크면 클수록 농도 차가 컸구만. 농도 차가 컸었구만 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컸었구만. 자, 이 현상을 삼투 현상이라고 불러줍니다. 여기 써있죠. 이것도 확산의 일종이다 라고 써요. 확산의 일종이다. 확산이 용질이 이동하는 건 확산이 아니라 삼투도 확산의 일환이다. 일종이다 라고 말하는 거야. 농도를 맞추기 위한 노력이다라는 뜻입니다. 에너지가 필요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에너지는 필요 없어. 저절로 가는 거야. 써있죠?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하나 시험 문제야.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다. 시험 문제겠죠, 여러분. 확산은 에너지가 필요 없지만 삼투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아니죠. 이렇게 여러 가지 말로 우리를 낚시질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삼투가 뭔지 알았다면 이제부터 하나하나 실험에 대한 이해를 해볼게요. 자, 실험에 이용되는 용액은 세 가지 용액이 이용되는데요. 첫 번째가 저장액, 두 번째가 등장액, 세 번째가 고장액이 등장합니다. 저장액, 등장액, 고장액의 저장액은 낮은 농도의 용액을 저장액, 등장액은 나와 같은 농도의 용액을 등장액이라고 하고요. 고장액은 높은 농도의 용액을 말합니다. 소금물 같은 건 무슨 용액이야? 고장액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고장난 액체가 아니라 그죠? 고장액, 저장액, 등장액이 나옵니다. 자, 지금부터 준비한 건 동물세포야. 동물세포 중에 누구? 적혈구 하나를 끄집어내. 적혈구는 원래 원반 모양이야. 이렇게 예쁘게 생긴 원반 모양인데 적혈구를 뜯어가지고 저장액에다가 붕덩 넣어볼 거야. 저장액에 넣는다는 건 바깥쪽이 저농도고요. 안쪽이 상대적으로 고농도인 것이 되겠죠. 밖에서 안으로 물이 들어오겠죠. 밖에서 안으로 물이 막 들어옵니다. 그럼 안에 물이 막 들어오니까 이 세포가 빵빵빵빵해지겠죠. 빵빵해지다가 터진 그림이야. 보이나요? 이 터지는 현상이 뭐냐? 체크, 용혈 현상이랍니다. 세포 안으로 물이 막 들어오다가 뻥 터져버려요. 저거를 용혈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표현합니다. 동물세포는 세포벽이 없기 때문에 커지다가 터져버립니다. 동물세포는 터져버려요. 용혈 현상이라고 불러준다는 거고요. 중요한 건 시험 문제야. 밖으로 나가는 물도 있어 없어? 있죠. 봐봐. 저농도 용액에 집어넣으면 밖에서 안으로 물이 막 들어올 거 아니야? 들어오는 물만 있다? 아니야.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물도 있어요.
하지만 들어오는 물의 양이 훨씬 더 많고 나가는 물의 양은 적으니까 빵빵해지는 거야. 고농도에 저농도로 빵빵해졌으니까 안에가 압력이 생겼을 거 아니야. 압력 때문에 물이 물려나가기도 한다고 생각하면 돼. 나가는 양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등장액에 집어넣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겠죠. 그냥 그대로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조심해야 돼. 들어오는 물의 양과 나가는 물의 양이 같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보이나요? 분명히 화살표가 둘 다 그려져 있죠. 첫 문제겠죠? 등장액에 집어넣으면 아무런 물질의 출입이 없다. 아니야. 이 그림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양이 같다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한 표현인 거야. 이제 고장액에다 집어넣어 볼게. 고장액에 집어넣으면 바깥에가 고농도고 안쪽이 저농도일 테니까 안에서 밖으로 물이 빠져나가겠죠. 나가는 양이 훨씬 더 많고 들어오는 양도 있겠죠. 들어오는 양은 좀 적겠네요. 그래서 나가는 양이 훨씬 더 많으니까 세포가 쭈글쭈글 안으로 쭈글쭈글 부피가 작아진다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쭈그러든다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쭈글쭈글해집니다. 이 그림만 딱 보고서 이거 고장액에 집어넣었구만! 라고 판단할 수 있으면 되겠죠. 방금 본 거는 동물세포를 살펴본 겁니다. 자, 똑같이 이제 식물세포를 저장액과 등장액과 고장액에다가 집어넣어 볼게요. 저장액에다가 집어넣으면 밖에서 안으로 물이 막 들어오겠죠. 그렇죠? 물이 막 들어오면 일단 들어온 물 때문에 세포 안의 농도가 낮아질 거 아니야? 생명활동에 이상이 생겨요. 그죠? 식물은 다행히 뭘 갖고 있다? 동물과 다르게 액포라는 걸 갖고 있죠. 식물 판단합니다. 물이 막 들어와. 어떻게? 야, 일단 액포에다가 다 물 집어넣어! 그래서 일시적으로, 임시 방편으로 자기 농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물이 막 들어오면 액포의 크기가 커져 있는 모습 보이나요? 얘랑 다르죠? 달라. 액포가 왜 커져 있는지 책에는 설명하지 않고 있어요. 그죠? 하지만 액포가 왜 커지는지도 이제는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액포에다가 물을 막 일단 저장하는 그런 작업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어쨌든 물이 막 들어오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안에 물이 잔뜩 들어오면은 세포가 빵빵빵빵해질 거 아니야? 압력이 생기는데 팽윤 현상이라고 부르습니다. 팽팽해진 압력을 이제 팽윤 현상이 벌어진다. 하지만 터지지는 않아요. 왜? 세포 벽이 막아주고 있으니까 터지지 못합니다. 용혈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 거야. 등장액에 집어넣으면 들어오는 물의 양과 나가는 물의 양이 같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요. 마지막 고장액에다가 넣어보자. 고장액에다가 집어넣으면 안쪽이 상대적으로 저농도니까 안에서 밖으로 물이 막 빠져나갑니다. 세포 입장에 되어봐. 물이 막 빠져나가. 내 세포 안에 농도가 막 높아지죠. 야, 이러다 큰일 나 있어. 액포에 있던 물 좀 일단 빼와. 막 액포물을 빼와가지고 채웁니다. 그래서 액포의 크기가 작아지는 거야. 하지만 이것도 곧 고갈되겠지. 계속 물이 나가면 이제 어떻게 돼요? 세포가 쭈그러들기 시작합니다. 맞죠? 자, 잘 들어. 세포를 잠깐, 식물 세포를 잠깐 그리면 밖에 세포 벽이 있고요. 안쪽에 세포막이 있는 이런 구조인데 저 녀석처럼 물이 계속 빠져나가면 세포막이 안으로 먼저 쭈글쭈글쭈글쭈글듭니다. 세포벽이 쭈그러들 수는 없죠. 딱딱하니까. 이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포벽은 아까 쇠창살 같은 구조라 그랬잖아. 죽어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세포막은 방금 봤듯이 너는 들어와, 너는 못 들어와, 너 너무 커서 안 돼, 막 이렇게 판단하잖아. 통로 열기도 하고 막 살아있는 거야, 죽어있는 거야. 살아있는 부분이야. 세포막은 살아있어요. 식물에서 죽어있는 부분들을 뭐라고 하냐면 후형질이라는 표현을 써요. 후형질이야. 살아있는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원형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이 현상은 뭐라고 불러준다?
후영질과 원형질이 분리되고 있죠. 그래서 이 현상을 뭐라고 한다? 세포가 쭈글쭈글해진다라고만 쓰지 않고 멋지게 원형질 분리가 일어납니다. 라고 하는 거야. 그렇죠? 원형질 분리가 일어나. 이것도 뭐야! 이러지 말고 원형질이 후형질로부터 분리되는 이 현상을 원형질 분리까지 일어난다라고 표현하는 것 뿐입니다. 용어적인 부분이라서 소개를 해주고 있는 거야. 알겠죠? 자, 이게 이제 실험에 대한 이해가 됩니다. 아하, 그렇구나. 이 삼투 현상의 예들을 좀 살펴볼게요. 우리 콩팥에서 물을 재흡수할 때도 이 삼투 현상을 이용해서 재흡수를 하는 거야. 에너지 소모 없이. 그다음에 식물한테 비료를 엄청 많이 준다? 그림을 그려볼까? 식물이 자라고 있는데, 이 식물한테 잘 자라라고 비료를 엄청 줘요, 비료를. 뿌리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비료를 엄청 주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바깥에가 고농도가 되고요. 상대적으로 식물 안쪽이 저농도가 되어서 물이 빠져나옵니다. 물이 빠져나와. 뿌리의 기능이 뭐야? 물을 흡수하는 거잖아. 뿌리에서 물이 막 나가죠. 농도 맞추려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식물한테 비료를 많이 주면 잘 자란다? 아니, 말라 죽는다. 왜 말라 죽는다고 표현하는지 알겠죠? 그죠? 식물이 말라 죽는다. 왜 말라 죽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삼투 현상 때문에 그런 거야. 시들어가고 있는 꽃한테 분무기로 칙칙칙칙 물 뿌려주면은 다시 이렇게 싹 살아나는 느낌이 납니다. 그게 물을 뿌려주니까 물이 안으로 막 들어갈 거 아니야?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들어가니까 식물세포가 팽윤 현상이 일어나면서 싱싱한 것처럼, 싱싱해지는 것처럼 막 살아나게 됩니다. 그 얘기도 삼투의 예가 되겠죠. 오케이, 다 했습니다. 오늘 개념학인 문제 바로 풀어볼게요. 3투까지 다 배웠습니다.